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자는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라는 말이 있죠. 저도 한때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조금만 참고 희생하면 평온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실수는 남편이 늘 비웃던 것처럼 제가 소위 근본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폭력적인 남자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그의 가족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의 무자비한 폭력에 팔이 부러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가 제게 핸드폰을 던지며 소리쳤을 때 울긴 왜 울어? 전화해. 당장 내 그 촌구석 늙은이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해봐.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한 사람은 그가 늘 무시하던 촌구석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저는 박민준 씨를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성공한 영업팀장이었고 겉모습은 젠틀했으며 말솜씨도 좋았죠. 그는 평범한 사무직원이었던 저의 수수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여자들 틈에서 저는 마치 들국화처럼 맑고 순수해서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그가 쳐놓은 사랑의 그물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에 있었고 저희 집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으니까요.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듯한 분이셨습니다. 여동생 미나 씨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민준 씨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기만 한다면 어떤 편견도 이겨낼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떤 도움도 사양하고 그저 평범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저 평범한 사돈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히 참석하셨죠. 아마도 그 평범함이 민준 씨 가족에게 깊은 무시감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안을 그저 가난한 시골뜨기 집안인데 자기 아들이라는 금광을 캐서 운 좋게 신분, 상승한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악몽은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젠틀한 모습은 신혼의 단꿈과 함께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폭군이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가 폭력을 쓰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를 때렸을 때 이유는 어이없는 질투였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빌었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웠습니다. 폭행은 점점 잦아졌고 이유는 갈수록 터무니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의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난받는 가정부, 아들의 화풀이 대상인 샌드백 취급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심지어 남편이 아내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야. 때리는 건 아직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최근 민준 씨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통화를 했고 집에 가져오는 서류 가방에 유독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회사 계약서가 아닌 엄청난 액수와 살인적인 이자율이 적힌 수많은 사채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집문서와 인감도장까지 함께 들어있었죠. 제가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본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며 공포와 분노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물건에 손대.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서류들은 대체 뭐예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탄로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이 궁금한 게 많으면 죽는 수가 있어. 그는 제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뇌까지 울리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왼쪽 팔은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신음하는 저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마의 미소였죠. 제가 핸드폰을 향해 기어가자 그는 핸드폰을 집어 제 몸에 던졌습니다. 울긴 왜 울어. 전화해. 당장 내 그 촌구석 늙은이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해봐. 그깟 농사꾼 늙은이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말은 육체의 상처보다 더 아팠습니다. 영혼까지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제 안에 기이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증오와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소원대로 해드리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이 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힘겹게 연락처를 넘겨 아주 평범하게 저장해둔 이름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의 즉시 신호가 연결되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딸.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수천 마디의 질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 떨리는 목소리와 막힌 울음소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강철 같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때 나의 보금자리라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린 이 빌라의 주소를 나지막이 읊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는 단 2마디만 하셨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방문 꼭 잠그고 어디 가지 마. 아빠가 금방 갈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통화였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통화를 어렴풋이 들은 모양입니다. 내 늙은 아비한테 전화는 했냐? 그가 비웃었습니다. 시골에서 KTX 타고 오려나? 아니면 버스 타고? 꼬박 하루는 걸리겠네. 그때쯤이면 내 부러진 팔은 이미 장애가 되어 있겠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 최 여사님과 시누이 미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러진 팔을 붙잡고 있는 저를 보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수작이야. 최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깟 일로 쇼는. 남편이 성질나서 좀 가르친 걸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야. 일어나서 네가 어지른 것 좀 치워. 눈꼴 시려우니까. 미나 씨는 핸드폰을 꺼내 제 비참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촬영했습니다. 기념으로 찍어둬야지. 나중에 올케한테 징징거릴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게. 꼴이 꼭 버려진 똥개 같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부러진 팔의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육체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3사람을 보았습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잔인하고 악랄한 쾌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겨우 몸을 일으켜 침실로 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연기해왔던 착하고 순종적인 시골 출신 며느리라는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민준 씨의 욕설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미친년, 당장 문 열어. 안에서 무슨 꿍꿍이야. 숨는다고 끝날 것 같아. 오늘 내가 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겠어. 최 여사님과 미나 씨의 악담도 합세했습니다. 그들의 독한 말들이 비수처럼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방구석에 웅크려 그저 기다렸습니다. 구원이든 종말이든 숨막히게 느리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분 혹은 2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 씨의 고함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대신 밖에서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누름이 아닌 길고 집요하며 강력한, 마치 기다릴 생각이 없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귀찮게. 민준 씨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발소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실문에 귀를 바짝 대고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사도 대화도 없이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다 당신들 누구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 그 비명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의 반응이 저토록 끔찍할까요? 최 여사님의 비명은 숨막히는 정적을 깨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곧이어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우리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이다. 전원 이동을 금지한다. 경찰이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동네 파출소 경찰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병력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밖의 상황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우이 미나 씨가 빽빽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경찰은 무슨 경찰, 영장도 없이 민간인 집에 쳐들어와요? 여기가 누군지 알고 이래요? 오빠, 당장 변호사 불러.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곧 잦아들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의 위압적인 눈빛이나 행동에 제압당한 듯 했습니다. 대신 민준 씨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더듬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을 준수하며 사는 기업가 집안입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부부싸움, 사적인 문제입니다. 사적인 문제?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때려서 팔까지 부러뜨려 놓고 사적인 문제라고. 박민준 씨, 당신의 상해 혐의에 대한 충분한 초기 증거를 확보했다. 당신 아내 김서연 씨는 어디에 있지? 제 아내는 저기 침실에 있습니다. 스스로 문을 잠그고 제가 감금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밝히도록 하지. 지금부터 당신과 가족 모두 수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겠다. 죽음 같은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바깥 풍경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짓밟으며 의기양양하던 민준, 최 여사, 미나. 세 사람이 이제는 수입산 가죽 소파 위에서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쪼그려 앉아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들의 상류층 세계,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은 법의 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침실문에서 가볍고 단호한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빠다. 문 열어라. 이제 다 괜찮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그 목소리는 기나긴 어둠 끝에 비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처음 본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러 오실 때 입던 평상복 차림이 아니셨습니다. 위험 있는 경찰 정복을 입고 계셨고 어깨에는 거실 조명 아래 번쩍이는 장성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권위와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뒤에는 젊은 경찰관 2명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부러진 팔의 고통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수치심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 2마디를 내뱉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껴안고 커다란 손으로 떨리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아빠가 왔어. 아무도 널 더는 해치지 못해. 아버지의 시선이 임시로 붕대를 감은 제 팔에 닿았습니다. 늘 인자하시던 아버지의 눈의 순간 고통과 분노의 불꽃이 스쳤지만 금세 감정을 억누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자 어디선가 나타난 여성 의료진이 전문 구급 상자를 들고 와 제 상처를 조심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부축해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순간 민준 씨 가족 3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경찰 정복과 어깨의 별들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은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을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저를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장인어른. 어떻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가 늘 비웃던 촌구석 늙은이, 그가 저에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조롱했던 농사꾼 늙은이가 이제 평생 상상조차 못할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마 그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했을 겁니다. 지난 2년간 그들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퍼부었던 모든 경멸과 모욕이 이제 거대한 따귀가 되어 그들의 얼굴을 후려친 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온 경찰 간부에게 차갑게 신호만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가 강총경 서울경찰청의 차장급 간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총경이 앞으로 나서서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을 형법 제257조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경찰관 2명이 다가와 민준 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비참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행되어 가던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공포, 후회, 그리고 원망까지 섞여 있었죠. 그는 아마 제가 자신을 속였다고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누가 먼저 상대를 속였는지, 누가 젠틀한 껍데기로 폭력적인 본성을 숨기고 저를 속였는지. 제 침묵은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민준 씨의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최 여사님, 모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오직 미나 씨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최 여사님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늘 자랑스러워하던 악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길거리의 거지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에 대한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뼛속까지 깊이 박힌 오만함과 거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늘 남을 손가락질하고 돈과 헛된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데 익숙했던 최 여사님은 이제 그저 딸을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의 돈이 전부가 아니며 자신들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작고 허약한 것이었는지를요. 아버지는 저를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심은 느껴지지 않았고 차가운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날의 파국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출신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한 여자 때문에 자신들의 부유한 삶을 제 손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최 여사님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민준이 좀 용서해 주세요.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그냥 순간 욱해서 그런 겁니다. 사돈 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나 씨도 제 곁으로 기어와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옳게, 언니, 제발요. 아빠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오빠가 감옥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언니한테 함부로 안 그럴게요. 그들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 어린 후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잃을까봐, 집안의 기둥인 아들과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표정 없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할 말을 다 하도록, 그들의 이기심과 계산적인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할 말 없이 울기만 할 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기운 아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아드님은 형법을 위반했고 모든 것은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지금 여사님께서 하실 일은 아드님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정에서 보호해줄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냉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말씀은 최 여사님 모녀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대화하는 사람이 사돈 영감이 아니라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 고위 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들을 더 깊은 공포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민준 씨의 체포를 지휘했던 강 총경이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서서 경례하며 보고했습니다. 청장님, 방금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사 확대를 위해 피의자 박민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고는 서명과 직인이 찍힌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요? 최 여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압수수색까지 해요? 그냥 아내를 때린 것뿐인데. 마약을 팔았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왜 집을 뒤지는 거냐고요. 강 총경은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규정대로 진행하게, 꼼꼼하게 수색하고 어떤 단서도 놓치지 말게. 특히 개인 서재는 더 철저히 보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사복 차림의 수사관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각 방으로 흩어져
서랍과 서류 캐비닛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그 광경을 그저 넋놓고 바라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한 팀이 민준 씨의 서재, 즉 그와 최 여사님이 항상 문을 잠그고 저를 포함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복도 끝에 그 방으로 향하자 최 여사님은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안 돼요. 그녀는 소리치며 달려가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내 아들의 개인 서재예요. 회사 기밀 서류가 다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비밀을 감추려는 듯한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반응은 즉시 아버지와 모든 수사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대체 저 방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그녀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일까요? 최 여사님의 공황 상태에 가까운 반응은 경보음과도 같았고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준 씨의 서재, 심지어 아내인 저조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그곳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문 앞을 막고 두 팔을 벌린 채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못 들어간다고 했어. 여긴 사유재산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 감히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거야. 강 총경은 미간을 찌푸렸을 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저희는 검찰이 승인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여사님의 모든 방해 행위는 불법입니다. 비켜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소리치며 드러누웠습니다. 그녀가 저를 괴롭힐 때 자주 사용하던 수법이었죠. 아이고 세상에. 경찰이 힘없는 민간인을 핍박하네. 이것들이 우리 집 재산을 뺏으려고 작정했구나.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하지만 그녀의 연극은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들이었습니다. 강총경이 신호를 보내자 두 명의 여경이 즉시 다가와 능숙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문에서 떼어내 소파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재문이 열리고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흑단으로 만든 책상, 천장까지 닿는 책장, 그리고 값비싼 소파 세트,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수사팀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랍을 하나하나 열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 계약서들만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죠.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심지어 비꼬는 투로 우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나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방을 떠나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바다 위 일모를 그린 그림이었죠. 아버지는 그림을 한참 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그림 표면을 가볍게 두드려 보셨습니다. 통, 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단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속이 빈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강총경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총경은 즉시 뜻을 알아차리고 두 명의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자 그 뒤로 벽 깊숙이 박혀있는 검은색 전자식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고, 미나 씨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가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혈색이 돌던 최 여사님의 얼굴은 다시 나무십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가족 금고예요. 보석이랑 예물 같은 거 넣어두는 별거 없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공포에 질린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어주십시오. 확인해야겠습니다. 강총경이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민준이만 알아요. 최 여사님은 서투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군요. 강총경이 말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과학수사팀에 금고, 해체 전문가가 불려왔습니다. 10분도 채 안 돼요. 전문 장비로 최신식 금고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거운 강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금고 안의 내용물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맨 위 칸에는 수십 개의 현금, 다발이 원화와 달러로 나뉘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수십억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수십 개의 금괴도 있었죠.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그 재산을 보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수사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래 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금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된 수십, 어쩌면 수백 개의 서류철이었습니다. 각 서류철 겉면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맨 위에 있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열어보셨고 이 집에 들어오신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로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활짝 열린 금고 앞에 선 채 첫 번째 서류철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궁금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철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사업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잡하게 작성되었지만 그 안의 조항들은 지독하게 치밀하고 잔인한 개인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채무자는 이철수라는 남성으로 박민준에게 5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이었습니다. 하루 5%, 즉 한 달에 150%, 1년이면 1800%였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율,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수백 배나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잔인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함께 도심의 상가주택에 대한 원본, 등기부등본과 공증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이철수 씨가 해당 주택의 매매, 양도 등 모든 처분 권한을 박민준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법적으로 이 두 장의 서류만 있으면 민준 씨는 언제든지 그 남자의 집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이자를 갚았다는 수많은 입금, 내역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리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이철수 씨가 빚 대신 집 전체를 박민준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이철수 씨의 서명은 절망에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돈 5억 원 때문에 한 가족이 평생 일군 보금자리를 통째로 잃은 것입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 여사님 모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를 축적한 방식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껍데기, 뒤에 감춰진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삶 뒤에는 수많은 다른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 심지어 피 위에 세워진 제국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다른 서류철들을 꺼냈습니다. 어느 것을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자율의 대출 계약서, 집문서 한 권, 그리고 집과 땅을 모두 잃는 비극적인 결말. 어떤 사람은 자녀 학자금을 위해 몇 억을 빌렸고 어떤 사람은 파산 직전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10억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결말은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설계한 정교하고 악랄한 불법 사채에 덫에 빠져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아버지는 갑자기 멈칫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다른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아버지의 표정은 갑자기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서류철 표지의 이름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준영,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릴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영이, 이준영, 맞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 이름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했으며 집안도 괜찮았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창업해서 꽤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는데 왜 그의 서류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준영이는 민준 씨에게 무려 50억 원을 빌렸습니다. 담보물은 그가 가족과 함께 살던 집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세운 회사에 모든 법적 서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과 사업을 모두 잃는다는 채무변제 합의서였습니다. 1년 전쯤 우연히 다른 친구에게서 준영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비정한 사업 세계를 탓하며 그를 안타깝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옛 친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혐오감이 제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심지어 제 친구의 고통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도 피해자일 뿐이야. 아버지는 강총경을 돌아보며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 서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소환하게. 동시에 박민준과 그의 모친 최미숙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불법 고금리 대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걸세. 조직적인 재산 강탈과 자금 세탁 혐의가 보여 한 명의 범죄자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특별수사팀이 범인의 서재 안에서 공식적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이 계약서들은 이 범죄 가족 전체를 감옥으로 보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수사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그 비극적인 서류철에 적힌 주소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피해자들을 소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빚 독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협박과 테러에 시달려 감히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이 그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예상대로 처음 경찰이 찾아갔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며 협조를 피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부유한 사업가라는 껍데기와 불투명한 인맥을 가진 민준 씨 가족은 선량한 시민들이 감히 맞서지 못할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수사기관의 보호 약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계약서로 빚을 옥죄는 것뿐만 아니라 민준 씨의 수하들은 정기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가구를 부수며 노인과 아이들까지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어떤 가족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 이자를 갚았지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모든 진술은 민준 씨 가족의 악마 같은 얼굴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고발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사람은 제 옛 친구 준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찾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파산 후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딴 시골로 내려가 허름한 월세방에 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능 있고 야망 넘치던 젊은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늘 불안에 차 있었죠. 경찰이 찾아갔을 때 준영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포가 그의 잠재의식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저는 직접 준영이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런 억울함과 공포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제가 위험해질까봐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 눈의 결의를 보시고는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2명의 여형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준영이의 월세방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아내가 바로 옛 친구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서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준영이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착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내 전남편과 그 가족이 너희 가족에게 저지른 짓을 전혀 몰랐던 것에 대해 사과해.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밝히는데 함께 나서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저는 준영이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팔이 부러졌던 그날의 폭행, 그리고 수사기관이 밝혀낸 사실들까지. 저는 이것이 준영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의 정의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우리 아빠와 법이 너와 내 가족을 지켜줄 거야.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준영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아내와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내가 남편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서연 씨를 믿어요. 진실을 말해요, 여보. 아내의 격려가 준영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말할게. 전부 다 말할게. 그리고 준영이는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가장 상세하고 완전한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이 어떻게 덫을 놓았는지에 대한 끔찍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모든 것은 신우이 미나 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재벌가 아가씨 행세를 하며 한 행사에서 준영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준영이의 재능을 칭찬하는 척하며 친해졌고 점차 그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준영이가 돈을 잃고 큰 자금이 필요해지자 미나 씨는 그를 자기 오빠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구세주처럼 나타나 별다른 절차 없이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준영이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준영이가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자 민준 씨는 깡패들을 회사로 보내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을 위협하며 계약을 망쳤습니다. 결국 가족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준영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피눈물을 삼키며 서명해야 했습니다. 준영이의 진술과 그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들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수사기관이 민준 씨 가족의 모든 범죄 행위를 꿰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가 가족이라는 껍데기 아래 활동해온 범죄 조직의 전체적인 그림이 서서히 그리고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준영이의 진술은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 가족이 이끄는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밝히는 문을 열었죠. 수사기관은 그 귀중한 정보들을 토대로 각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를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정교하고 잔인하게 운영되는 불법 자금 축적 기계였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었죠. 의심의 여지 없이 민준 씨가 주모자이자 전체 조직의 두뇌였습니다. 그는 먹잇감을 찾고 덫이 되는 계약서를 설계하며 부하들을 시켜 빚을 독촉하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계획을 총괄했습니다. 성공한 영업팀장이라는 껍데기는 그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상의 인맥을 정당한 사업이 아닌 재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업가나 창업가들을 찾아내 표적으로 삼는데 이용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상어였습니다. 끈기 있게 먹잇감을 기다리다가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혼자서는 이 복잡한 기계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오른팔이 필요했고 자신의 피부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미나 씨는 각 범죄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끼였습니다. 부잣집 딸의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와 교묘한 말솜씨로 미나 씨는 잠재적인 먹잇감에게 접근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고급바, 클럽, 젊은 사업가들의 행사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들의 재능을 칭찬하거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후 미나 씨는 그들을 퇴폐적인 유흥과 불법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의 승부욕과 허영심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그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빚 때문에 궁지에 몰렸을 때 미나 씨는 의리 있는 척하며 그들을 도와줄 능력 있는 오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남매의 완벽한 연극에 속지 않은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도박에서 운이 없었을 뿐이며 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더러운 자금 흐름을 뒤에서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인물은 다름 아닌 그들의 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식들의 범죄를 방관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직의 회계 책임자이자 재무이사였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증거와 은행 계좌 내역을 통해 불법 고리대금과 재산 강탈로 얻은 모든 돈이 그녀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여성의 교활함과 노련함으로 돈 세탁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신속하게 합법적인 자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부동산, 금, 보석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빌라, 값비싼 슈퍼카, 호화로운 명품들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을 분산시키고 수사를 어렵게 하려는 매우 치밀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이든 여성이고 직접적인 불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망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퍼부었던 그 모든 비난과 모욕이 단순히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심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운 며느리인 제가 이 집안의 비정상적인 점들을 곧 알아챌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녀는 모욕과 정신적 폭력으로 제 자존감을 짓밟고 저를 아무 생각 없이 말만 듣는 인형으로 만들어 감히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족은 진짜 범죄 소굴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자랑스러워하던 분은 죄악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진짜 얼굴을 가려주는 병풍, 장식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자 수사기관은 민준 씨뿐만 아니라 공범 역할을 한 최 여사님과 미나 씨까지 기소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물은 쳐졌고 마지막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의 그물망이 조여오기 시작하자 민준 씨 가족, 아니 그들의 남은 잔해 속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체포된 후에도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돈과 인맥으로 그를 빼낼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동결 명령이 내려지고 특히 피해자들이 줄줄이 경찰서로 소환되자 그들은 이번 폭풍이 자신들의 상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공황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범죄에 깊이 발을 담근 최 여사님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다가는 온 가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고 아주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도주 계획은 순식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빼돌린 불법 자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자산 대부분은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여우 같은 최 여사님은 항상 퇴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외에 있는 먼 친척 명의의 은행 계좌 몇 개와 심지어 민준 씨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숨겨둔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주는 새로운 연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나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경찰서에 가서 딸이 가족의 비극에 충격을 받아 쪽지 한 장 없이 집을 나갔다며 눈물로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경찰의 시선을 끌어 자신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의 예리함을, 특히 이 사건이 바로 제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은 감시망 안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미나 씨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은 최 여사님이 오래전에 몰래 사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최 여사님은 위조 서류와 불법 밀입국을 전문으로 하는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계속해서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의 위조 여권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암시장에서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헐값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적, 전화 통화, 만남, 그리고 은밀한 거래까지 모두 형사들에 의해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수사팀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현장에서 덮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이는 정해졌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이웃 국가로 출국한 뒤 그곳에서 다시 다른 안전한 피난처로 날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최 여사님은 마지막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아 교회의 한 오래된 사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마지막 중요한 것을 숨기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불상 뒤 비밀스러운 벽 틈에서
그녀가 숨긴 것을 찾아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상자와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마지막 불법 자산까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수한 옷차림에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인파 속에 섞이려 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서서 2개의 위조 여권을 내밀었을 때 그들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다고 몇 시간만 지나면 새로운 땅에서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직원이 여권을 받아드는 순간 익숙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최 여사님, 박미나 씨,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최 여사님과 미나 씨가 화들짝 돌아보았습니다. 강총경과 형사들이 어느새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는 굳어버렸고 승리감에 차있던 표정은 극도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최 여사님은 그 2마디밖에 내뱉지 못했습니다. 최미숙 씨, 박미나 씨, 강총경이 체포영장을 읽었습니다. 2사람을 범인 도피 및 위조 여권 행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따라오시죠.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도주의 꿈은 끝났습니다. 범죄 가족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식적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최 여사님 모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붐비고 활기찬 국제공항은 순식간에 비극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삶의 마지막 막을 연기하는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들의 공황에 빠진 멍한 표정은 주위의 많은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호기심 어린 눈빛, 사진을 찍기 위해 들어 올려진 핸드폰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찌르는 수천 개의 바늘 같았습니다. 곱게만 자란 미나 씨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건 와, 사람 잘못 잡았어. 난 죄 없어. 다 김서연, 그 미친년이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녀는 여경들에게 제압당하면서도 가장 악독한 말로 저를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우아한 아가씨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광기 어린 얼굴만 남았습니다. 반면 최 여사님은 처음에 경악이 지나가자 무서울 정도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동자세로 서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계획과 수단, 탈출하려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무시하던 촌구석 사돈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파를 뚫고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로 이끌려갔습니다. 노부인과 젊은 여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둘러싸여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의해 빠르게 포착되어 모든 언론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기업가, 가족이 운영한 불법 사채 조직, 완전 소탕, 피의자 박민준의 모친과 여동생, 해외 도주, 직전 공항에서 극적 체포,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의 사건은 경제 사건에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잔인함과 수단으로 쌓아 올린 죄악의 제국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치욕의 잿더미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법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최 여사님 모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병원에서 팔에 깁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제 상처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고 이상할 정도로 안도감만 느껴졌습니다.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 범죄 조직의 모든 연결고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날들 끝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장부와 서류, 녹취 파일,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실패로 끝난 도주 시도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민준 씨, 가족 3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주모자인 민준 씨는 불법 고리대금업, 재산 강탈, 뇌물 공여, 자금 세탁에 이르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최 여사님도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이 조직의 자금 관리인이었으며 아들이 불법 자산을 숨기고 처분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미끼였던 미나 씨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유혹했던 모든 과정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엄마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울며 말했지만 그 뒤늦은 눈물은 그녀가 저지른 죄를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의해 여러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열리기로 정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통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서류에서 그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단 한 가지, 저의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저와 그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장을 공식적으로 닫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온 도시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는 듯 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법원 정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비는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위선이라는 껍데기 아래 감춰진 악을 심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딸이 아닌 사건의 피해자이자 중요 증인으로서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과거의 악몽에서 제 자신을 공식적으로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격식 있는 흰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순수함,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흰색으로요. 왼쪽 팔은 완전히 나았지만 얇은 압박 붕대를 착용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저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범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법정에 들어서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피해자석으로 걸어가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소심하고 겁 많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풍파는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최 여사, 그리고 미나.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무척 수척해졌고 얼굴은 해숙했으며 눈빛은 멍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그토록 때리고 모욕했던 여자가 지금 이렇게 차분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최 여사님과 미나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움과 치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각 피고인의 범죄 혐의와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편취한 금액의 끔찍한 숫자,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진술이 낭독될 때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신문 순서에서 민준 씨가 가장 먼저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첫 범죄부터 체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탐욕과 열등감에 눈이 멀었습니다. 피고인은 늘 제 출신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었고 돈으로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죄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저를 돌아보며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끔찍한 남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착한 아내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제 나약함과 죄를 감추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죄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 사과는 비록 뒤늦었지만 아마도 그가 재판 내내 말한 유일한 진심이었을 겁니다. 최 여사님과 미나 씨 차례가 되자 그들 역시 범죄 조직에서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는 달리 그들은 여전히 상황 탓, 법에 대한 무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가련한 연극은 재판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쏠리는 그곳에 서자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재판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옥 같았던 2년간의 삶, 모욕적인 말들, 셀 수 없었던 폭행, 그리고 온 가족의 방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그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보낸 구조 신호였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고 오직 가슴 아픈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동정을 구하거나 저들의 실패에 고소하기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저들의 범죄로 고통받은 모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판결이 폭력과 법에 대한 무시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고 법정 안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공감과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면은 끝났습니다. 저는 해야 할 말을 모두 했습니다. 이제 정의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진 합의 시간, 법정 전체가 거의 완벽한 침묵에 잠겨 오직 창밖의 빗소리와 사건 관계자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리던 그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재판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인 박철민 판사, 희끗희끗한 머리에 근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매우 총명한 노신사가 중앙에 앉아 방청객 모두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분위기는 지극히 엄숙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없는 힘의 전달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기다려온 순간, 정의가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마지막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힘이 있었으며 넓은 법정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지 않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그것이 야기한 심각한 결과까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다시 분석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법 사체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그것이 어떻게 재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존엄성과 미래까지 파괴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화려한 문 뒤에 숨겨져 여전히 존재하는 고질적인 사회의 암덩어리. 그의 분석 한마디, 한마디는 죄의 침묵과 무심코 악을 방관해 온 사회적 편견을 향한 강력한 망치질 같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이 끝난 후 그는 각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재판장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모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조직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껍데기를 이용해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덫을 놓고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뒤 협박과 정신적 테러를 가해 막대한 가치의 재산을 강탈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했으며 사회에 큰 불안과 분노를 야기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더욱 엄격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피고인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 피고인은 아내인 김서연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그 정점은 고의적인 상해 행위로 팔을 부러뜨린 것이다. 감정된 상해 등급은 15%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판장님은 민준 씨가 저지른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0조 공갈죄, 범죄 수익은 nik규제법 위반, 그리고 제257조 상해죄까지. 죄명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민준 씨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철창 뒤에서 보낼 기나긴 세월을 상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지극히 중대하므로 사회 전반에 대한 경고와 교육, 예방을 위해 가장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결정한다. 재판장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그 네 글자는 마치 벼락처럼 울렸고 법정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모두가 민준 씨가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최고형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준 씨는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양옆에 서 있던 교도관들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눈빛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35세 성공의 정점에 있던 젊은 사업가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은 피고인석에서 돌처럼 굳어앉아 있는 최 여사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최미숙,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범죄를 방관한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불법 자금의 관리, 은닉, 합법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나이든 가정주부라는 외양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실행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지속되도록 도왔고 수사를 어렵게 했으며 법에 대한 깊은 무시를 보여주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미숙에게 범죄 수익은 nik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15년, 범인도피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경합하여 총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최 여사님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르고 애절한 신음소리, 마치 중상을 입은 짐승이 내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절하여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고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벌어들인 불법 재산 위에서 호화로운 노년을 보내려던 꿈은 20년이라는 기나긴 징역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나이에 20년은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의 시선은 미나 씨에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며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미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른이 타이르는 것처럼 조금 낮아졌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아름다우며 좋은 조건을 가졌다. 마땅히
그 장점들을 이용해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 했지만 피고인은 죄의 길을 선택했다. 비록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미끼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되어 오빠가 여러 사람의 재산을 사기, 강탈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부차적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재판장님은 젊은 여성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솔한 태도로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역할이 다소 수동적이고 종속적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일부 감경 사유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미나에게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결을 듣고 미나 씨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어야 할 한 젊은 여성의 미래는 이제 그녀 자신과 가족의 탐욕과 무지 때문에 철창 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이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법원을 나섰을 때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7 빛깔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풍경,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제게 몰려와 마이크를 내밀며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고 조금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해야 할 말은 재판정에서 모두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도 거짓도 없는 삶, 제가 온전히 제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삶으로요.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의 사건은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탄처럼 성공과 위선이라는 껍데기 아래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어두운 구석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김서연은 비록 피해자이자 용감하게 범죄를 고발한 사람으로서였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와 뗄 수 없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후에 제 삶은 제가 바라던 것처럼 즉시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칼과 창은 없지만 지극히 피곤한 싸움, 바로 여론의 지나친 관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제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 불법 사체 사건의 여자래, 착해 보이는데 되게 강단 있네, 아버지가 엄청 높은 사람이래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말을 걸며 저를 강인함의 상징처럼 여기며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례할 정도로 호기심 어린 시선, 사생활을 파고드는 질문들도 적지 않아 저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남편 가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덫을 놓았다거나 저 역시 보통이 아니며 집안의 힘을 이용해 시댁을 숙청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해부되고 평가받는 것 같았죠. 어떤 순간에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구석에 숨어 온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고도 이제 와서 평범한 삶조차 누릴 수 없는 걸까? 하지만 가장 약해졌을 때 부모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엄격하시지만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딸아,
세상 사람들 입을 다 막을 순 없지만 내 태도는 네가 온전히 정할 수 있단다. 네가 두려워할수록 그들은 더 파고들 것이고 네가 당당할수록 그들은 너를 존중하게 될 거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고개 떳떳이 들고 살아가렴.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악에 용감하게 맞섰고 여론에도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 유력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모든 뜬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제 이야기를 가장 진솔하고 완전하게 제 입으로 직접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제 자신을 영웅으로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여자, 사랑했고 믿었고 눈이 멀었으며 그 순진함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가족의 역할과 법의 보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복수극이 아니라 정의와 자존감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사건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왔고 제게 많은 진심 어린 공감과 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론에 용감하게 맞선 후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보호막 아래에서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만의 커리어, 진정한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제안하신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건의 낙인은 여전히 남아있어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운명처럼 준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판 후 준영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재산과 회사 법인 서류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회사는 거의 파산 상태였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으며 프로젝트들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역시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조용한 곳을 찾아 들렀던 한 북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고 조금 어색했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금세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증인과 피해자가 아닌 상처와 미래의 계획을 나누는 두 친구로서 말이죠. 준영이는 자신의 어려움과 회사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있어서의 막막함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갑자기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서연아, 나랑 같이 일해볼래? 저는 놀랐습니다. 너랑 같이? 하지만 내 회사는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 거 맞아. 준영이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동반자가 필요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실패의 맛을 보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가치를 아는 사람 말이야. 나는 기술 전문가는 맞지만 관리나 마케팅은 정말 약해. 그런데 너는 그 분야의 경험이 있잖아. 우리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을 거야. 준영이의 제안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도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를 공유한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일까? 제 마음속에는 망설임과 함께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준영이의 제안은 제가 가장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마치 거센 물살 속에서 던져진 구명 튜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동업, 특히 친구 사이의 동업은 원래부터 위험 부담이 큰일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같은 비극에서 막 벗어난 상처로 가득한 두 영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함께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고통을 다시 들추게 될까요? 저는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준영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전사, 예술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열정의 불꽃은 제게 기이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제게 정해준 길일지도 모른다고요. 안전한 직업을 찾는 대신 왜 한 번쯤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지 않는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준영이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응, 할게.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또한 모한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의미를 담아서요. 나무, 소박함, 진실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안은 평안함, 마음의 평화를 뜻하며 폭풍 우 같은 날들을 겪은 우리 둘 다가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가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에 담고 싶은 약속이자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창업 초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자본금, 준영이가 겨우 빌린 낡은 공장,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2개의 심장뿐이었죠. 우리 사무실은 공장 한 구석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2개, 노트북 2대, 그리고 졸음을 쫓기 위한 저렴한 커피 메이커 1대가 전부였죠.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했습니다. 목수의 재능 있는 손과 건축가의 사고를 가진 준영이는 밤낮으로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설계뿐만 아니라 직접 기계를 다루고 톱질하고 대패질하며 조각했습니다. 그는 재활용 목재, 쓸모없어 보이던 나무 뿌리에 영혼을 불어넣어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독특한 가구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준영이의 모든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회계 담당자, 마케팅 직원, 영업사원, 그리고 때로는 배달 기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고 제품 사진을 매력적으로 찍는 법을 독학했습니다. 저는 모간의 브랜드 스토리를 썼습니다. 진부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짜 이야기로요.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이야기, 소박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화를 주는 진정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또한 옛 인맥들과 다시 연락하며 첫 고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민준 씨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고 꺼렸습니다. 어떤 파트너들은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다며 냉정하게 우리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도면과 사업 계획서를 보며 밤을 새우고 빵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회사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던 순간들, 걱정과 압박감이 우리 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서 든든한 버팀목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좌절감을 느낄 때면 준영이는 제게 커피 한 잔을 타주고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가장 큰 폭풍우도 이겨냈잖아. 이까지 작은 파도에 가라앉을 리 없어. 준영이가 아이디어가 막힐 때면 제가 몇 시간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분석하며 시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깊은 공감대, 말없이도 통하는 이해심은 우리를 뗄 수 없는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참호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이자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어떤 행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기자가
우연히 작은 커뮤니티에서 모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지와 인문학적 가치가 넘치는 스타트업 모델에 대해 쓰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모간, 잿더미에서 희망의 씨앗을 틔우다라는 제목으로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독특한 제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의지와 선한 경영 철학 때문에 모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식품, 책꽂이, 찻상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주문은 하나의 인정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격려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품에 정성을 쏟았고 직접 포장하고 감사 카드를 써서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점차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한 유명한 카페에서 찾아와 전체 인테리어를 소박한 스타일로 디자인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모간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계약들을 따내기 시작했고 직원을 더 채용하고 공장을 확장할 만큼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싹이었던 모간은 힘차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준영이 사이에도 새롭고 맑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첫사랑처럼 갑작스럽고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보낸 시간 속에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준영이 옆에 있을 때 항상 평온하고 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결코 피해자라는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항상 동료로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지혜를 소중히 여겼고 제 의견에 귀 기울였으며 제가 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항상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화려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행동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타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제가 밤늦게 일할 때 그가 어깨에 덮어주는 재킷, 제가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가 저를 바라보던 자랑스러운 눈빛,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동행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사랑. 우리는 사랑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지만 사랑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용감하게 폭풍우를 이겨낸 두 영혼에게 인생이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처럼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인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모간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공장과 상처투성이었던 두 사람으로 시작해 우리는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지역에서도 알려진 신뢰받는 디자인 가구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생산 공장,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세련된 쇼룸, 그리고 50명이 넘는 직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으며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선한 경영, 철학과 영감 가득한 이야기는 창업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턱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제 진정한 여성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준영이와 함께 모간이라는 배를 더 먼 바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성공은 재무제표 위의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장 큰 성공은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웃음을 되찾았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가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옛 친구들을 통해 민준 씨 가족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민준 씨는 사회에 다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낙인과 남은 재산 하나 없이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을 하며 힘겹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번듯했던 영업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척 늙었다고들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만기 출소 후 병들고 외롭게 살고 있었고 미나 씨는 출소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소식들을 들으며 제 마음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고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는 제게 있어 정말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준영이의 관계도 달콤하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모간 창립 2주년 기념일 저녁에 제게 청혼했습니다. 촛불도 장미도 진부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새로운 사무실의 발코니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귀한 나무 조각으로 정교하게 만든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안연, 안ян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서연아,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너에게 약속할 화려한 과거가 없어. 나에게는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이야. 그 시간 속에서 항상 내 곁에서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고 진정한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울었습니다.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매우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바로 모간 공장 정원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가구들 사이에서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한 친구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헤쳐온 모든 직원들이 전부였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험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닌 마침내 딸이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준영이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에게 많은 약속을 바라지 않네. 그저 자네가 내 딸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항상 내 딸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길 바랄 뿐이네. 준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제 평생을 바쳐 그 약속을 증명하겠습니다. 결혼 1년 후 저희 작은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안하라는 소박한 의미를 담아서요. 아들의 탄생은 제 영혼의 마지막 빈 곳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준영이는 집마당의 나무 그네에 앉아 아들이 잔디밭에서 첫걸음말을 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나간 일들 후회한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어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 폭풍 같던 날들이 없었다면 내 안의 힘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 잿더미가 없었다면 오늘의 희망의 싹을 틔우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과거가 없었다면 오빠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모든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진정으로 지나갔고 그 폭풍우 뒤에는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벽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불을 밝힌 새벽,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벽을요. 인생은 때때로 참 기묘한 방식으로 공평하고 달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또 다른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연 씨와 함께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지나왔고 숨막히는 심리전 앞에서 함께 숨을 죽였으며 마침내 그녀가 자신만의 찬란한 새벽을 찾는 모습을 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멈추고 서연 씨와 준영 씨가 그들의 작은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 서서히 흐려질 때 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단순히 해피엔딩에 대한 통쾌함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과 깊은 성찰이 남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연 씨의 이야기는 비록 한편의 영화처럼 극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게는 한 인간의 내면의 힘, 자존감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삶의 불의에 어떻게 맞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귀중한 교훈의 페이지들을 넘겨보며 우리 인생이라는 머나먼 여정에서 조금의 힘과 믿음을 더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명확한 교훈은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가정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부와 가난,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저택의 문 뒤에 성공한 사업가나 지식인 가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젠틀한 외모의 민준 씨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의 악행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길러지고 방관되었다는 점입니다. 최 여사님의 말, 남편이 아내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야. 때리는 건 아직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해롭고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폭력을 합리화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빼앗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폭력은 결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 조절에 실패한 나약함의 표현이며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의 침묵과 인내는 희생이라는 미덕이 아니라 폭력에 동조하여 가해자가 더욱 죄의 늪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폭력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가족, 친구, 그리고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침묵은 폭력을 키울 뿐입니다. 용감하게 맞설 때만이 자유와 정의의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가족을 보면 우리는 잘못된 자녀 교육과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부와 허황된 권력이라는 거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짓밟을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의 촌스러운 배경을 경멸했고 그녀를 물건이나 무급,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가치가 결코 집안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자존감, 그리고 선량함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 편협한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서연 씨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경멸하던 촌구석 늙은이가 바로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인물이었을 때 그들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교훈입니다. 결코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코 누군가를 겉모습이 소박하거나 출신이 미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침묵 뒤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좋은 덕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깊고 다각적으로 보게 하여 오만함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게 해주는 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깊고 감동적인 교훈은 주인공 서연 씨와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딸이 2년 동안이나 폭력을 당하며 굴욕적인 삶을 견뎌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어리석고 나약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인내 뒤에는 매우 정당한 갈망, 즉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연 씨는 가족의 권력을 이용해 남편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 그녀의 소박하고 착한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녀 아버지의 배경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시댁이 권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을요.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냉혹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푼 친절과 인내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민준 씨를 감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아버지에게 건 마지막 전화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악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대할 수 없으며 힘과 정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선함에는 강인함과 자존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것이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남용하지 않는 특별한 아버지상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딸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스스로 경험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직 딸이 구조를 요청했을 때, 인내의 한계가 무너졌을 때 그는 비로소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섰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법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는 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 전체를 소탕하여 사회를 정화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올바르고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교훈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옳고 그름을 떠나 당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존중하고 심지어 그것이 당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서연 씨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과보호가 아니라 신뢰였으며 딸이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를 주고 딸이 정말로 필요할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와 준영 씨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상실의 끝으로 내몰렸고 같은 악인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에 잠식되지 않았고 증오심이 자신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맞서 싸우고 서로를 의지해 일어서며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함께 다시 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낭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의지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때로는 가장 견고한 관계가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풍파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된 동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창업 여정 또한 우리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시련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믿음과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더 위대한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모가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재생, 희망, 그리고 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항상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불공평함이나 나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원망에 잠긴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전사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날이 갠다고 항상 믿으십시오. 가장 찬란한 새벽은 보통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찾아옵니다. 면책조항,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의 창작물입니다. 등장인물, 사건, 상황은 모두 상상의 산물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의 유사성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 또는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삶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유되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교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 특히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에 깊이 있는 이야기와 의미 있는 교훈들을 놓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